엄마 보험금은 얼마야? 집 팔면 최소 5억은 되겠지? 빨리 끝내고 회사 가야 해. 관 속에서 이 소리를 듣던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미자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세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요. 남편은 자식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새벽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지요.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 딸 수진이는 변호사 남편을 만나 강남에 살고 막내 준석이는 IT 회사 다니며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다음에 갈게요. 용돈 보냈잖아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로. 관 속에 누워 자식들의 진심을 엿듣기로 말이지요. 구청 게시판에서 본 연극반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곳 단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셨지요. 할머니, 제가 장례식 연출 도와드릴게요. 관을 빌리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 세 자식 모두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 속에 조용히 누워 숨을 최대한 얕게 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30분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관 안은 답답하고 좁았지요. 아이들이 울고 있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야, 근데 엄마 집은 누가 정리해? 오빠가 하면 되지. 오빠가 장남이잖아. 수진이의 대답에 민수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집 팔면 돈을 어떻게 나누냐고. 보험금도 있잖아. 엄마 보험금은 얼마야? 아니 애들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막내 준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그런 얘기 나중에 하자. 여기 장례식장이야. 그래 준석이는 달라. 잠시 안도했지만 곧 이어진 준석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야 해. 나 내일 회사에 중요한 미팅 있어서. 그러게. 나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3일장. 그냥 1일장 하면 안 돼. 관 속에서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엄마, 치매 기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언장 같은 거 남긴 거 없겠지? 설마 엄마가 그런 것까지 할 정신이 있었겠어?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네. 3분의 1씩. 집값 5억에 보험금 1억이면 한 명당 2억. 숫자로 계산하는 소리. 돈으로 환산하는 소리. 제 인생이 제 죽음이 그저 유산분배의 문제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란 말인가. 관 속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 죽음을 끝낸 후 진짜 복수를 시작하기로.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분들 식순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식들이 후다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편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 없는 위로, 사랑합니다. 거짓말 같은 고백. 관 뚜껑이 닫히기 직전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 자식의 얼굴. 그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관 뚜껑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일장. 자식들이 원하던 대로 말이지요. 엄마가 간소하게 치르길 원하셨을 거예요.
수진이가 조문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으니까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 동네 이웃 몇 분, 청소 일하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리고 연극반 단장님과 단원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나. 관 속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이 텅 비어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정적. 할머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연극반 단장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장님이 제 손을 잡아 관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얀 수위에 진한 화장. 살아있는 시체 같았지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단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다 들었어요. 자식분들이 나누던 대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뒤따라 수진이와 준석이도 들어왔습니다. 세 자식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하세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엄마 장례식 치른다고 울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뭐예요? 장난이에요? 우리가 우스워 보여요? 준석이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엄마.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희 진심을 알고 싶었어. 뭐라고요?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로. 민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다 들었어.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나눴던 대화. 전부 다.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 속에 누워서 다 들었다. 엄마 보험금은 얼마야? 집 팔면 5억. 빨리 끝내고 회사 가야 해. 수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그건 그건 뭐니? 그게 너희 진심 아니었어?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내 죽음이 고작 돈 계산거리였다는 게 죄송하다고 하면 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엄마 죽음 앞에서 유산 얘기를 해? 제 말에 세 자식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됐어요. 그래. 하지만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민수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서툴렀을 뿐이에요.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산 얘기를 했어? 그건... 준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죽으면 현실적인 문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준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완벽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슬프면서도 현실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짜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우릴 시험하시다니.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진짜 울었어요. 엄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연극이었다는 게 배신감 들어요. 내가 배신감을 느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다가 늙으니까 요양원 보내려던 게 누군데?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요양원은 엄마 생각해서였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위험하지. 그래서 빨리 보내고 집 팔려고 했겠지. 엄마, 제발.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준석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세 자식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세 자식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거라. 엄마 혼자 있고 싶다. 엄마 그래도 가. 제 목소리에 세 자식이 움찔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모르겠다. 엄마, 지금은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가라. 제발. 세 자식은 망설이다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극반 단장님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녀분들도 충격받으셨겠어요.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단장님이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이해돼요. 하지만 자녀분들 마음도 이해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엄마도 자식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푹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희는 아직 잊고 있었지만 벗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석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자식들 말도 맞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고. 현실을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오늘의 일들이 재생되었습니다. 관 속에서 들었던 대화, 자식들의 무릎 꿇은 모습, 민수의 말, 엄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이 먼저 날 배신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사랑과 배신을, 용서와 복수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변호사 찾기. 두 번째 유언장 작성하기. 세 번째.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낼 것인가?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보자.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별을 지워버렸지요. 나도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건가?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 속에서 들었던 그 대화들과 자식들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어젯밤 적어둔 메모. 인터넷으로 검색한 법률사무소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강앤들 법률사무소.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변호사가 맞아 주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 유언장이요. 얼마나 급하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집 한 채 시가 5억 정도 됩니다. 예금은 5천만 원쯤요. 자녀분들은요? 셋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타자를 쳤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하시면 3분의 1씩 나누게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네, 제 전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제 가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관 속에 누워서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 장례식이요? 네, 제가 죽은 척했죠.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집은 얼마에 팔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계산뿐이었죠. 변호사는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유언장을 남기겠다고요. 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상관없어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주세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의 절반을 공익단체에 기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면 안 됩니까? 유류분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생전에 처분하시는 게 그 말에 저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다 써버리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가난.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무료 급식소요. 제가 옛날에 봉사했던 곳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작성하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공증도 받으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이들에게 정말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건가? 아니야. 걔들이 먼저 날 버렸어. 저는 펜을 꽉 쥐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오랜만에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봉사했던 그곳. 건물은 여전히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자 씨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던 김 사장님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정말 오래됐죠. 얼마만이에요? 한 10년? 20년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그새 머리가 다 새셨네. 김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를 하러 왔습니다. 기부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선 이거요. 1,000만 원입니다. 김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자 씨, 이게 무슨...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앞으로 더 드릴 겁니다. 아니, 왜요? 자식들은요? 자식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보다 잘 살아요. 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김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자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냄비, 녹슨 국자, 오래된 가스레인지. 사장님, 이 돈으로 주방 기구 좀 바꾸세요. 에이, 이걸로도 충분해요. 아직 쓸만해요. 아닙니다. 꼭 바꾸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이라니요? 무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급식소를 나오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왔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들. 어디 갈 곳 없어 보이는 노숙자들. 나도 자식들이 없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아니,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유언장은 작성했습니다. 기부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복수는 이게 전부일까요? 자식들이 제 죽음 이후에 유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복수의 끝일까요? 아니야. 뭔가 더 필요해.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 말. 하지만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망? 분노? 실망? 아니면 사랑?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광고지를 들고. 엄마 왔어? 기다렸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들어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광고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 시설 정말 좋지? 광고지에는 깨끗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한 간호사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대.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렇구나.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화났어? 아니, 그럼 언제 입소할래? 빨리 결정해야 대기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어. 빨리 보내고 싶은 거지요. 생각 좀 해보고. 에휴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다 엄마 위해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지?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 화면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준호예요. 준호?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 20년 전 무료 급식소에서 밥 먹던 아이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제가 봉사하던 무료 급식소. 그곳에 매일 오던 말랐던 소년. 학교도 못 가고 엄마 아빠도 없다던 그 아이. 준호? 네, 할머니. 저예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청년은 그때 그 소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훤칠한 키, 단정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할머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옛날에 내가 알던 아이야. 준호가 민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네.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며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니?
수소문 많이 했어요. 김 사장님한테 연락처 받았습니다. 아, 오늘 급식소에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었지요. 근데 왜? 갑자기?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20년 전 저한테 해주신 거. 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술만 드시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셨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옛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 살게 됐죠. 편의점 앞에서 자고 급식소에서 밥 먹고. 그랬구나.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학교는 다니냐고. 저는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말랐던 소년에게 물었던 것.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배고프면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공부는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그랬나? 네. 그리고 학교 등록금 내주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아이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돈 50만 원을 쥐어줬었지요.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도 갔고 지금은 IT 회사 경영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테크비전 대표이사 이준호.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고? 평생 자식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작은 도움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할머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병원비든 생활비든 뭐든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아드님, 준호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요양원 보내시려는 거 맞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까 광고지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하지만 할머니, 거절하시려는 거 아니죠?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평생 제 은인을 찾고 싶었어요. 이제야 찾았는데 제발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진짜 감사의 마음이. 이 아이는 정말 날 기억해줬구나.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 고맙게 받을게.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할 일 있어서. 그래. 민수는 광고지를 두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아마도 불편했겠지요.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남이 하겠다니. 민수가 나간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복잡하구나. 말씀하시기 괜찮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른 것, 관 속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 유언장을 작성한 것. 준호는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근데 할머니, 복수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겠거든요.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 용서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배신감이 너무 커서. 준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아니, 진짜 아들보다 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아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찾아온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 배워온 거 해드릴게요. 에이,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평생 해드리기만 하셨잖아요. 이제 받으실 차례예요. 준호가 만든 된장찌개는 맛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할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그 말이 제 인생의 등대가 됐어요. 저는 그런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힘이 된 말이었나 봅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됐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원장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응.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기로 했어. 정말 그러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진 않으실까요? 후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얘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더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잘해주는데 진짜 자식들은 요양원이나 보내려고 하잖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응? 복수는 결국 할머니 마음만 더 아프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자식분들도 잘못하셨지만 할머니도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게 복수의 대가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미움보다는 평화로웠으면 해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올래? 저녁 먹자. 왜? 그냥. 오래 못 봤잖아. 수진이랑 준석이도 오기로 했어. 세 자식이 다 모인다고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애들이.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요양원 얘기를 다시 꺼내려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녁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와 준석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왔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세팅되어 있었지요. 앉으세요, 엄마.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 수진, 준석 그리고 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그 요양원 얘기 말이야. 역시나. 보류하기로 했어. 뭐?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민수가 수진이와 준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세 남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 좀 해봤어요? 생각? 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주말에 한 번씩은 찾아뵐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려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그리고 엄마, 그 준호라는 사람. 역시나. 뭐? 혹시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 세상 사람들 다 착한 줄 알아?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 준호는 사기꾼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애는 20년 전에 내가 도와줬던 아이야. 은혜를 갚으러 온 거라고. 엄마도 참.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어요. 테크비전 대표 이준호. 맞죠? 응. 이 사람 회사가 요즘 자금난이래요.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곧 망할 수도 있대요. 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돈 받아낼 생각으로.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준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 아니야. 그 애는 진짜였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사기꾼일까? 아니면 자식들이 준호를 떼어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걸까?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지? 택시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 사람들, 차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데 계단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들어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소파에 앉아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너 회사가 요즘 어렵다며?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사실이야? 아니야? 한참의 침묵 끝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지금 자금난이 심각해요. 그럼 나한테 온 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감사해서 온 거예요. 돈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기꾼, 노인 상대 사기, 돈 받아낼 생각. 준호야, 네, 할머니. 오늘은 그만 가줄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복수의 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무엇이 남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요?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거야? 새벽 3시, 4시, 5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가슴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휴대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탁.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아드님이 아침에 전화했다가 안 받으시길래 찾아오셨대요?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셨죠? 민수가 날 구했다고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박미자 환자분 보호자시죠? 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병입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의 30% 수준이에요. 그럼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요? 수술을 해도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그래도 해야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술하면 더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술 비용이 상당합니다.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하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 때문에 우는 게 엄마 수술해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아니야. 됐어. 왜요? 왜 안 돼요? 수술해도 얼마 못 산대잖니.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날 사랑하긴 했구나. 서툴고 표현이 부족했지만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 엄마 못 돼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최고예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철없이 굴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재웠던 것처럼. 괜찮아. 다 괜찮아. 오후에 수진이와 준석이도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심장병이라고. 응. 준석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세 자식이 제 침대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술 꼭 받으셔야 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마련할게요. 아니야. 너희 생활도 빠듯한 거 아는데. 엄마 목숨이 더 중요하죠. 준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대출 받든 뭘 하든 할게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들. 얘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그저 서툴렀던 걸까요? 알았어. 엄마가 수술 받을게. 엄마, 세 자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6개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복수? 이제 그런 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보여준 눈물이 진짜였다면 복수는 무의미한 일이니까요.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관 속에서 들었던 그 대화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 김 사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왜요? 할머니, 저 정말. 준호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자식들이랑만 있고 싶어. 그래도 미안하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도 자식들도 모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허무함이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른 그날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살다 갈 걸 그랬나 봅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병실에는 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6개월. 제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수진이는 평일 저녁에, 준석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엄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엄마, 약 드셨어요? 엄마, 병원 예약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고마웠습니다. 가짜 장례식 이후 한동안 써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저를 속이는 걸까? 수술 날짜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모으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진심을 확인해야겠어. 일주일 후 저는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5개월 전 연락을 끊었던 준호.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차를 대접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니? 아직 어렵긴 한데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는요? 자녀분들이랑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겪은 일, 자식들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 준호는 묵묵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에는요. 응? 자녀분들.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보이니? 네.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진짜 변하신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큰 충격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후회하시는 거겠죠. 그럴까?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할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 자식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 같이 집에 오너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그냥 너희 셋 다 같이 만나고 싶구나. 토요일 오후 2시.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민수, 수진, 준석. 표정들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네, 엄마. 엄마가 오늘 중요한 말을 하려고 불렀어. 세 자식의 표정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엄마, 혹시 수술 안 받으시려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 원장 얘기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엄마가 6개월밖에 못 산다잖니.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가 작성한 유언장이야. 열어봐도 돼. 엄마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준석이도 함께 봤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무료 급식소에 기부한다. 자녀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결심이야. 왜요?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수진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반성하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이러실 거예요? 준석이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을 수 없으세요? 저는 세 자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들. 아,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엄마, 너희가 변했다고? 진심이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잖아.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요. 매일 찾아오고 병원 모시고 수술비 모으고. 그래, 그건 고맙지. 근데 유산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하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놀라죠. 놀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시험하시는 거죠? 뭐? 이것도 가짜죠? 그때 가짜 장례식처럼.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바보 아니에요. 또 우리 반응 보시려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우릴 시험하실 거예요?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엄마가 믿어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엄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가짜 장례식 때 한 말들. 정말 못됐어요.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엄마를 돈으로 계산했어요. 끔찍한 짓이었어요. 준석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진심으로. 세 자식이 또다시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유산 다 기부하세요. 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셔도 돼요. 오빠. 수진아, 우리 그동안 뭘 했어? 엄마 재산 기대하고 산 게 우리 인생의 전부야?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잖아. 우리 각자 벌어서 살 수 있잖아.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 너무 취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못됐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유산은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가족으로 지내는 거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세 자식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자식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내 식구가 엉켜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 저는 자식들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장 보여줄게.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가 정말 변호사 사무소에서 만든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무료 급식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엄마, 엄마는 너희를 완전히 버릴 수 없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자식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아까 너희가 한 말, 진심이었니? 네 엄마.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 그럼 이 유언장도 찢어버릴까? 네? 왜요? 너희가 진심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유언장 같은 거 필요 없잖아. 저는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왜? 이대로 두세요. 급식소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한테 남겨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요. 준석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엄마와의 시간이에요. 돈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 자식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마워요,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남은 시간이라도. 네 엄마. 꼭요.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야.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아주 좋아. 너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그럼 집으로 와라.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밥 먹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별.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은 끝났습니다.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 하지만 그 끝에는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수술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된 것이라는 걸. 요즘 제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새 자식이 번갈아 찾아왔고 준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준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자녀분들이랑도 잘 지내시고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너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걸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응? 후회하세요? 가짜 장례식 치른 거.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정말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실을 몰랐을 거야. 아이들도 변할 기회가 없었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네요. 그래. 때로는 아파야 치유가 시작되는 법이니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 부부와 아이들, 수진이 부부와 아이들, 준석이와 여자친구. 그리고 준호까지. 할머니, 저도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이야. 거실은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
제가 평생 꿈꿔왔던 풍경이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식사하자. 차례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응. 고맙다.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얘들아, 네, 엄마.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 셋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자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맞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도 유산도 아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요. 준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회사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온 가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의사의 예상을 깨고 저는 1년을 넘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로 버텼습니다.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어머 미자 씨,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주방은 새 기구들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바꾼 것들이었지요. 미자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 드실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미자 씨 왜 오셨어요? 오늘 봉사하러 왔습니다. 네? 몸은 괜찮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 따뜻한 밥을 퍼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의미구나.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외식해요.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일까 궁금했지만 내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르며 이미 죽음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죽음은 육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기억될 거야. 자식들의 마음속에, 준호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따스한 봄날 작은 장례식장.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박미자 향년 80세. 관 앞에는 흰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준석이가 저를 올렸습니다. 엄마,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희를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할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와서 저를 올렸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김 사장님, 연극반 단장님, 그리고 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좋은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죠?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가, 이별보다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관이 닫히기 전 민수가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세 자식이 함께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못난 자식이었지만 마지막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가 가짜 장례식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엄마의 용서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사랑으로 용서로 감사하며 영원히 사랑합니다. 민수, 수진, 준석 올림.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 속에 미자 할머니가 정말로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빈 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흰 국화 한 송이는 마지막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세 자식과 준호는 함께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많이 도와주셨죠?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자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처럼 돕고 싶습니다. 매달 후원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봉사 오겠습니다.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눔의 의미를요. 준석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속 도울게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김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자 씨, 정말 좋은 유산을 남기셨네요. 가짜 장례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짜 장례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정말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넘어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 고통스러운 선택이 자식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박미자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빈관 속의 흰 국화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